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의 34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이민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퇴직금과 저축한 돈 4억을 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 여유롭게 살자 라는 꿈을 안고 떠났지만 실제로 부딪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베트남 이민의 모든 것, 그리고 제가 한 달에 실제로 얼마나 쓰는지 그 생활비의 내역까지 솔직하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처음 베트남 이민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정신이 나갔다, 돈 다 잃고 돌아올 거다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 말들이 맞았는지 아니면 제 선택이 옳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는 60세에 중견기업에서 퇴직했습니다. 회계팀에서 일했고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장해서 독립했고 아내와 단둘이 남게 되었죠. 퇴직 후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베트남 이민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물가, 따뜻한 기후, 친절한 현지인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아내와 함께 베트남 다낭으로 향했습니다. 퇴직금과 노후자금 4억과 국민연금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변에서 산책하고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넓은 아파트에서 지내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맞닥뜨린 현실은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영어가 잘 통할 거라 생각했지만 현지인들 대부분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어는 성조 언어라 60대인 저에게는 배우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간단한 일상 대화도 힘들었고 병원에 가거나 관공서에서 일을 볼 때는 항상 통역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나이에는 건강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 베트남의 의료시설은 한국에 비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한 번은 심한 복통으로 현지 병원에 갔는데 의사와의 소통 문제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현지 음식을 즐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음식이 그리워졌습니다. 한국 식품을 구입하려면 비싼 수입품을 사야 했고 일부 재료는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번째로 예상치 못한 문제는 기후였습니다. 따뜻한 날씨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습도가 매우 높아 불쾌지수가 높았습니다. 특히 우기 때는 매일 폭우가 내리고 도로가 침수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에어컨을 24시간 틀어야 했고 그로 인해 전기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 차이였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사고방식이 한국과 달랐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거나 서비스 품질이 일관되지 않은 점들이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드는 생활비였습니다. 베트남이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임대료는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에 살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주거비가 들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바가지 요금도 빈번했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베트남에서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자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주거비. 다낭의 한인 밀집 지역인 미케비치 인근의 투베드룸 아파트 임대료는 월 800달러, 약 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관리비, 전기세, 인터넷 비용 등을 합하면 월 13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전기세가 30만 원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둘째, 식비. 아내와 둘이서 한 달 식비는 약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한 끼에 5에서 7만 동 정도지만 한국 음식점은 한 끼에 15에서 25만 동이 들었습니다. 한국 식품은 한국의 두세 배 가격이었죠. 셋째, 의료비. 기본적인 의료보험은 연간 500달러였지만
실제 진료비와 약값은 별도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했는데 결국 3개월마다 한국에 들어가 검진을 받기로 했고 연간 500만 원 이상이 의료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넷째, 교통비. 다낭에서는 주로 택시나 그랩을 이용했습니다. 한 달 교통비는 약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다섯째, 비자 비용. 베트남에서 1년 장기 체류 비자를 받으려면 1인당 약 500달러가 들었습니다. 여섯째, 여가 활동, 골프, 수영 등의 취미 활동과 관광 비용으로 월 1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일곱째, 기타 비용, 옷, 생필품, 가전제품 등의 구입비와 통신비를 합하면 월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하면 한 달에 약 50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처음 베트남 이민을 계획할 때 예상했던 3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좀 더 검소하게 살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60대의 나이에 완전히 현지인처럼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 퇴직금과 노후자금 4억은 얼마나 갈까요? 단순 계산으로는 약 6, 7년 정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 예상치 못한 의료비 등을 고려하면 더 빨리 소진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1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이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몇 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먼저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인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임대료는 500달러로 줄었지만 편의시설 접근성이 떨어지고 언어 소통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식비를 줄이기 위해 현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내가 직접 요리하는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식비를 월 15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득 창출을 위해 온라인으로 한국 회계 자문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낭의 한국어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베트남 이민 3년 차, 저는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이민보다는 반반 생활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1년 중 6개월은 베트남에서, 나머지 6개월은 한국에서 지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베트남의 저렴한 물가와 좋은 기후는 누리면서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문화적 편안함도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거 형태도 변경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장기 임대 대신 월세로 바꾸어 6개월만 거주하더라도 비용 낭비가 없도록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구해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렇게 생활 패턴을 바꾼 후 월 지출은 평균 40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는 300만 원, 한국에 있을 때는 5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150만 원과 온라인 자문 수입 100만 원을 고려하면 매월 약 150만 원 정도가 퇴직금에서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퇴직금은 2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고 그 사이에 다른 수입원을 찾아볼 시간적 여유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이민 생활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보여주는 해외 이민의 장밋빛 모습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그 나라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살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언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60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준비했다면 좋았겠지만 퇴직 후에 갑자기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는 피할 수 없고 이때 믿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없다면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베트남에 있는 국제 병원들은 비용이 매우 비쌌고 한국처럼 건강보험 혜택도 없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향수병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국적인 문화가 신선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문화와 음식, 사람들이 그리워졌습니다. 특히 아내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자주 보지 못하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계산을 더 정확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생활비를 과소평가했고 환율 변동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4억이라는 퇴직금과 노후 자금이 많게 느껴졌지만 60세에 은퇴하여 30년 이상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충분한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최소 3개월 이상 그 나라에서 거주해 보세요. 이리주 여행으로는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둘째, 현지 언어 학습을 미리 시작하세요. 영어가 통하지 않는 국가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의료 시스템을 철저히 조사하세요. 현지 의료 시스템의 수준, 접근성, 비용 등을 미리 알아두고 국제의료보험 가입도 고려해 보세요. 넷째, 실제 생활비를 과대평가하여 계산하세요. 예상보다 20-30%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완전한 이민보다는 반반 생활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양쪽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베트남 다낭에서의 일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은 보통 6시에 일어나 시작됩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미케비치에서 산책을 즐깁니다. 가끔은 베트남 노인들이 하는 태극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아침 식사는 보통 현지 식당에서 해결합니다. 퍼나 반미가 주 메뉴입니다. 한 끼에 3-4만 동 약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주로 온라인 자문 일을 합니다. 가끔은 한국어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점심은 집에서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거나 근처 한인 식당에서 해결합니다. 이후 2-3시간 정도 낮잠을 취하는데 베트남의 더위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후 4시부터는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온 친구들과 골프를 치거나 다낭 시내를 구경하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강을 따라 산책하며 드래곤 브릿지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합니다. 주말에는 호이안 고대 도시나 바나힐 같은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다낭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다낭에는 약 1,000명 정도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있습니다. 베트남 생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가사도우미를 주 3회 하루 4시간씩 고용하는데 월 200만 동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은행 업무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항상 언어 문제가 따랐습니다. 한 번은 수도 요금이 갑자기 3배로 청구되었는데 이유를 묻고 항의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한국의 가족, 특히 손주들과의 거리감이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자주 연락하지만 아내는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한국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3년을 돌아보면 분명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이 모두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여유로운 시간과 저렴한 생활비, 따뜻한 기후는 큰 장점이었지만 언어와 문화적 장벽, 의료 시스템의 한계, 가족과의 거리는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의 반반 생활은 양쪽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봄과 가을, 베트남의 겨울과 여름을 보내는 방식으로 기후적 이점을 최대화했고 한국에 있을 때는 정기검진과 가족 모임을 집중적으로 가졌습니다. 퇴직 후 해외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충분한 준비입니다. 물가, 기후, 의료 시스템 등의 외부적 요소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향과 적응력, 언어 능력,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능력 등 내적 요소도 정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장밋빛 환상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이 성공적인 해외 생활의 열쇠입니다. 식수는 절대 수돗물을 마시지 마세요. 생수를 구매하거나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쇼핑은 빈컴 같은 대형 쇼핑몰이나 롯데마트, 한마트 같은 곳을 이용하는 것이 품질과 가격 면에서 안정적입니다. 교통수단으로는 그랩 앱을 이용한 택시나 오토바이 택시가 가장 편리합니다. 다낭 시내는 그리 크지 않아 이동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통신은 비에텔이나 비나폰 같은 현지 통신사의 심카드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요금이 매우 저렴하여 한 달에 10에서 15만 동으로 충분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빈맥 국제병원이나 패밀리 메디컬 프랙티스 같은 국제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비싸지만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고 의료 수준이 높습니다.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역시 기후와 물가였습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또한 한국에 비해 저렴한 물가 덕분에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그리고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감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가족 행사나 명절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컸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해외 이민이 단순히 장밋빛 환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자신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반반 생활이 그 균형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봄, 가을, 베트남에서의 겨울, 여름을 보내며 양쪽의 장점을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단순한 여가나 휴식만이 아닌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베트남 생활을 통해 배웠습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